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두 번째 수기. 바닷가. 파도가 밀려와 부서지는 곳이라 해도 좋을 만큼 바다와 가까운 해안가. 시커먼 줄기에 우람한 덩치의 산벚나무가 20그루 넘게 줄지어 서서 새학년이 시작될 때면 갈색의 끈끈한 어린 잎과 함께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눈부신 꽃을 피우고 이윽고 눈처럼 꽃잎이 흩날리는 시기가 찾아오면 수없이 많은 꽃잎이 바다에 떨어져 모리를 수놓으며 떠돌다 파도를 타고 다시 물가로 되돌아오는 곳. 그 벚나무 모래톱을 고스란히 교정으로 사용하는 도호쿠 지방의 한 중학교에 저는 제대로 시험 공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저냥 무사히 입학을 했습니다. 그 중학교의 모자 휘장과 교복 단추에도 도안화한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 바로 근처에 우리 가족의 먼 친척버린 사람이 살고 있기도 해서 아버지는 그 바다와 벚나무가 있는 중학교를 제게 추천해 준 것입니다. 저는 그 친척 집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집이 바로 학교 코앞이다 보니 아침 조회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서야 헐레벌떡 학교로 뛰어가는 게으른 중학생이었지만 여기서도 광대집 덕분에 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위 타향살이를 한 셈인데 저는 그 타향이 태어난 고향보다 훨씬 마음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건 제 광대짓도 그 무렵쯤에는 완전히 내 것이 되어 사람을 속이기가 전처럼 힘겹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제 아무리 천재라 한들 혹은 신의 아들인 예수라 한들 육친과 타인, 고향과 타향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연기의 난이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에게 가장 연기하기 힘든 곳은 고향의 극장일 테고 게다가 일가 친척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있는 한 지붕 아래에서는 제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명배우라도 제대로 연기 실력을 발휘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연기해 왔습니다. 그것도 꽤 성공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능구렁이 같은 인간이 타향으로 나왔으니 만에 하나라도 연기에 실패할 일은 없는 거겠죠. 인간에게 느끼는 제 공포심은 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만큼 격렬하게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연기력만큼은 일취월장해서 교실에서는 항상 반 아이들을 웃겼고 교사도 이 반은 오바 요조만 없으면 아주 얌전한 반인데 하고 말로는 한탄하면서도 손으로는 입을 틀어막고 웃어댔습니다. 천둥처럼 사납게 호통치는 교련 담당 장교를 웃음 터지게 하는 일도 제게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이제 내 정체를 완벽하게 은폐했구나 싶어 마음을 놓으려는 찰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았습니다.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다 그렇듯 반에서도 가장 왜소한 몸집에 푸르댕댕하니 부은 얼굴, 거기다
보나마나 아버지나 형이 입던 옷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쇼토쿠 태자나 입을 법한 소매자락이 치렁치렁한 옷차림에 공부는 잼뱅이요. 교련이나 체육은 늘 앉아서 구경만 하는 백치 같은 아이였습니다. 저도 그 아이까지는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날 체육 시간에 그 아이, 성은 생각나지 않지만 이름은 다케이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케이치는 늘 그렇듯 앉아서 구경만 하고 우리는 철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최대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에잇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철봉을 향해 펄쩍 뛰어오르는 척하다가 그대로 멀리 뛰게 하듯 앞으로 튕겨나가 모래밭에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모두 계획된 실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들 까르르 웃어댔고 저도 쓴웃음을 지으며 일어나 바지에 묻은 모래를 툴툴 털어내고 있는데 언제 왔는지 다케이치가 제 등을 쿡 찌르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일부러 그랬지? 저는 충격으로 부르르 떨었습니다. 일부러 실수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다케이치에게 들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한순간에 지옥불에 휩싸여 훨훨 타오르는 꼴을 바로 눈앞에서 보듯 으악 비명을 지르며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을 죽으림을 다해 억눌렀습니다. 그 일 이후 제게 찾아온 불안과 공포의 나날들. 겉으로는 여전히 서글픈 광대짓으로 사람들을 웃기고 있었지만 문득문득 저도 모르게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건 다케이치한테 간파되어 박살이 날 테고 그러다 언젠가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겠지. 그런 생각에 이마는 진땀으로 흥건해지고 미친 사람처럼 괴상한 눈빛으로 괜히 주위를 흘끔흘끔 살피게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온종일을 다케이치 옆에 딱 달라붙어 그가 비밀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녀석에게 달라붙어 있으면서 제 광대 연기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진짜였다고 믿도록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잘만 풀린다면 그 녀석과 아이의 단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그가 죽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니 그 녀석을 죽이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누가 저를 죽여주길 바란 적은 몇 번 있었지만 누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끔찍한 상대를 오히려 행복하게 해줄 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 녀석을 제 편으로 만들기 위해 먼저 얼굴에 가짜 기독교인 같은 상냥한 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30도 정도 왼쪽으로 기울인 다음 녀석의 빈약한 어깨를 가볍게 안고는 간질간질한 달콤한 목소리로 제가 지내고 있는 집에 놀러 오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녀석은 늘 멍한 눈빛만 보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마친 뒤 그게 아마 초여름 무렵이었을 겁니다. 소낙비가 부옇게 쏟아지자 아이들은 집에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한 얼굴이었지만 저는 집이 엎어지면 코 닿을 때다 보니 망설일 것도 없이 밖으로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신발장 뒤쪽에 풀이 죽어 서 있는 다케이치를 발견했습니다. 같이 가자. 우산 빌려줄게. 하며 저는 쭈뼛대는 다케이치의 손을 끌고 함께 소낙비 속을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주머니께 우리 두 사람의 겉옷을 말려달라고 부탁해놓고 다케이치를 2층에 있는 제 방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집에는 50이 넘은 아주머니와 30살쯤 되는 안경을 끼고 몸이 어디 좀 아파 보이는 키 큰 누나. 이 누나는 한 번 시집을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누나를 이 집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아네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여학교를 졸업한 셋장이라고 하는 언니와는 딴판으로 키가 작고 얼굴이 둥글둥글한 작은 누나까지 해서 달랑 세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아래층에 있는 가게에서 소소하게 문방구며 운동용품을 팔긴 했지만 주 수입원은 돌아가신 아저씨가 지어놓은 허름한 공동주택 대여섯 동에서 나오는 집세인 것 같았습니다. 귀 아파. 다케이치는 선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 맞았더니 귀가 아파. 들여다보니 양쪽 귀의 염증이 심각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고름이 귓바퀴 바깥으로 흘러내릴 기세였습니다. 안 되겠다. 많이 아프지? 저는 호들갑스럽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비 오는데 억지로 끌고 와서 미안해. 여자 같은 말투로 상냥하게 사과한 다음 아래층에 가서 솜과 알코올을 얻어와 제 무릎을 베개 삼아 다케이치를 뉘고 정성껏 귀를 닦아줬습니다. 다케이치도 설마 하니 이것이 위선적인 못된 계략이라는 건 눈치채지 못했는지, 여자들이 너한테 홀딱 반하겠다 하고 제 무릎에 누워 우매한 아부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 다케이치도 미처 의식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악마의 예언이었음을 저는 훗날 깨닫게 됩니다. 제가 누구에게 반하건 누가 제게 반하건 이 반한다는 말은 너무도 천박하고 분별없고 그야말로 자아도취적인 느낌이라 제 아무리 엄숙한 자리라도 그 자리에 이 말 한마디가 불쑥 얼굴을 들이밀면 순식간에 우울의 사원이 무너지고 그저 밋밋한 폐허가 되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자꾸 내게 반해서 오는 괴로움 같은 속된 표현이 아니라 사랑받는 불안 같은 식의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 또 우울의 사원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 참 묘한 노릇입니다. 귀에 고름을 닦아주자 다케이치는 제게 여자들이 반할 거라며 멍청한 아부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얼굴을 붉힌 채 웃기만 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내심 살짝 짚히는 데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내게 홀딱 반한다는 저속한 말에서 생겨난 자아도취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러고 보니 짚히는 데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만담 속 철없는 바람둥이 서방님 대사로도 못 써먹을 만큼 어리석은 감정의 표현일진데, 설마 제가 그런 분별없고 자아도취적인 기분으로 짚히는 데가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인간 중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몇 곱절은 난해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데다 친척 중에도 여자가 많고 또 그 범죄를 저지른 하녀들도 있고 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여자들과만 놀며 자랐다고 해도 좋을 지경인데, 그런데도 정말이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그 여자들과 어울려 왔습니다. 도무지 전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리무중이라 때때로 호랑이 꼬리를 밟는 실수를 해서 끔찍한 상처를 입기도 했는데, 그건 남자들의 채찍질과는 또 달라서 뇌출혈처럼 극도로 불쾌하게 내면을 공격해오는 좀처럼 치유되기 힘든 상처였습니다. 여자는 끌어당겼다가 밀쳐낸다. 여자는 남들 눈이 있는 데서는 나를 멸시하고 매몰차게 대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부둥켜 앉는다. 여자는 죽은 듯 깊이 잔다. 여자는 자기 위해 사는 게 아닐까. 그 밖에도 여자와 관련된 다양한 관찰 결과를 저는 이미 유년 시절에 얻어냈는데, 같은 인류인 것 같으면서도 남자와는 또 전혀 다른 생명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사의하고 방심할 수 없는 생명체는 희한하게도 저를 돌봐줬습니다. 반해준다거나 좋아해준다 같은 표현은 제 경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나마 돌봐준다고 표현하는 편이 실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유난히 더 광대짓에 마음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광대짓을 하면 아무래도 남자들은 계속해서 껄껄 웃어주지도 않고 저 역시 남자들 앞에서는 혼자 신나서 도 넘은 광대 연기를 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신경 쓰고 있었지만 여자들은 적당한 선이라는 게 없어서 끝도 없이 광대짓을 요구하고 저는 그 하염없는 앙코르에 응하느라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참 잘도 웃어댑니다. 전반적으로 여자는 남자에 비해 더 많은 쾌락을 탐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 신세를 진 그 집 자매들도 언니건 동생이건 틈만 나면 2층 제 방에 찾아오는 바람에 그때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그저 무섭기만 했습니다. 공부해? 아니. 저는 웃으며 책을 덮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있잖아. 몽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지리 선생님이 말이야. 제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요조, 안경 써봐. 어느 날 밤 둘째 누나인 셋장이 아내사 누나와 함께 제 방으로 놀러와 실컷 광대짓을 시키더니 막판에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왜? 이유는 됐으니까 써봐. 아내사 언니 안경을 써. 항상 이렇게 우악스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광대는 순순히 아내사 누나의 안경을 썼습니다. 순간 두 여자는 대굴대굴 구르며 웃어댔습니다. 똑같아. 로이드랑 똑같아. 당시 해럴드 로이드인가 뭔가 하는 외국 희극 배우가 일본에서 한창 인기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한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일본의 팬 여러분께 한바탕 인사를 하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로이드의 영화가 동네 극장에서 상영될 때마다 보러 가서 몰래 그의 표정 같은 걸 연구하곤 했죠. 또 어느 가을밤에는 누워서 책을 읽고 있는데 아내사 누나가 새처럼 쪼르르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벼랑간 이불 위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조, 네가 날 도와줄 거지? 그렇지? 이런 집 따위 같이 나가버리는 게 나아. 도와줘, 응? 아내사는 그렇게 격한 말을 내뱉고는 다시 울었습니다. 저야 여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게 처음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내사 누나의 과격한 말에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그 진부하고 알맹이 없는 내용에 김 빠진 기분으로 가만히 이부자리에서 나와 책상 위에 놓여있던 감을 깎은 다음 한 조각을 아내사 누나에게 건네줬습니다. 저는 나스의 소새끼에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라는 책을 책장에서 꺼내줬습니다. 잘 먹었어. 아내사 누나는 쑥스러운 듯 웃더니 방에서 나갔습니다. 비단 아내사 누나만이 아니라 여자들이 도대체 어떤 심리 상태로 살고 있는지 그 속내를 헤아리기란 제게 지렁이의 머릿속을 탐색하는 것보다 까다롭고 귀찮으며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저는 여자가 그렇게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릴 경우 뭐든 달콤한 음식을 내주면 그것을 먹고 마음이 풀린다는 것 하나만큼은 어릴 때부터 해온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인 셋장은 자신들의 친구들까지 제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늘 하던 대로 저는 누구 앞이라고 가릴 것 없이 그들을 웃겼는데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면 셋장은 반드시
그 친구들의 험담을 했습니다. 그 애는 불량 소녀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식의 말을 꼭 붙이는 겁니다. 그럴 걸 왜 굳이 데려오는지. 아무튼 덕분에 제 방을 찾는 손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다케이치가 압으로 말한 여자들이 홀딱 반하겠다처럼 당장에 실현됐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 일본 도호쿠 지방의 헤럴드 로이드일 뿐이었던 겁니다. 다케이치의 우매한 아부가 저주받을 예언으로 생생히 살아나 불길한 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로부터 몇 년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다케이치는 저에게 또 하나 중요한 선물을 했습니다. 괴물 그림이야. 언젠가 다케이치가 제 방에 놀러 왔을 때 가지고 온 원색판 사파 한 장을 우쭐한 얼굴로 보여주며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라 싶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제가 추락해 갈 길이 그 순간에 결정된 것만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고우의 유명한 자화상일 뿐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소년이던 무렵 일본에서는 프랑스의 소위 인상파 그림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서양화 감상의 첫걸음을 보통 그런 선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고우며 고갱, 세잔느, 르누아르 같은 사람들의 그림은 아무리 시골 중학생이라도 사진판을 봐와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고우의 원색판은 워낙 많이 봤고 그 재미난 붓다루는 솜씨며 선명한 색채가 흥미롭긴 했지만 그 그림이 괴물 그림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 이것도 괴물이야? 저는 책장에서 모딜리아니의 화집을 꺼내 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의 그 유명한 나부상을 다케이치에게 보여줬습니다. 굉장하다. 다케이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습니다. 지옥의 말 같다. 역시 괴물이라는 거야? 나도 이런 괴물 그림 그리고 싶다. 인간을 지독히도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요괴의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어하는 심리. 신경질적이고 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폭풍우가 더욱 거세지기를 기도하는 심리. 아, 이 화가들은 인간이라는 괴물에게 상처 입고 두려움에 시달린 끝에 마침내 환영을 믿게 되어 대낮의 자연 속에서 생생하게 요괴를 보았구나. 더구나 그들은 그것을 광대짓 따위로 얼버무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다케이치의 말대로 용기 있게 괴물 그림을 그려버렸다. 여기 미래에 내 동지가 있다는 생각에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흥분해서 왜 그랬는지 목소리를 한껏 낮춰 다케이치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릴 거야. 괴물 그림을 그릴 거야. 지옥의 말을 그릴 거라고.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 그림은 제 작문만큼 평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애당초 인간의 언어는 전혀 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문은 제게 그저 광대짓의 예고편과 비슷한 것일 뿐이라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내내 선생님들을 미친 듯 웃게 만들었지만 정작 저는 하나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림만큼은 만화는 또 별개지만 대상을 어떻게 표현할지 미숙하나마 나름대로 꽤 고심을 해왔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미술책은 시시하기만 하고 선생님의 그림 솜씨도 형편없어서 저는 순 엉터리 표현법을 이것저것 스스로 연구해서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유화 도구도 모두 갖추게 됐는데 인상파 그림에 붓다루는 기법을 흉내내 보려고 애썼지만 제가 그린 그림은 전통 색지 공예품처럼 밋밋하기만 한 게
영 작품이 될성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케이치의 말 한마디에 그때까지 그림을 대하는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름답다고 느낀 것을 그대로 아름답게만 표현하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어리석은가. 거장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관에 따라 아름답게 재창조하기도 하고 초한 것의 욕지기를 느끼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않고 표현하는 기쁨에 젖습니다. 요컨대 타인의 생각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다는 화법의 원초적인 비법을 다케이치한테서 전수받은 저는 앞서 말한 여자 손님들 몰래 찔끔찔끔 자화상 그리기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봐도 섬뜩할 만큼 음침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슴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두었던 내 정체야. 겉으로는 밝게 웃으며 사람들을 웃기고 있지만 실은 이런 음울한 심리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별 수 없잖아. 하고 혼자 남몰래 인정했지만 그래도 그 그림은 다케이치 말고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 광대짓의 밑바닥에 깔린 음침한 모습을 들키면 사람들이 돌변해 찌찌하게 경계하는 것도 싫었고, 아니면 이것이 제 정체인 줄은 모른 채 이 역시 새로운 광대짓인 줄 알고 웃음거리로 삼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 괴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그림은 곧바로 벽장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또한 학교 미술 시간에도 저는 그 괴물식 기법은 꽁꽁 숨겨둔 채 지금껏 해온 대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그리는 지극히 평범한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전부터 다케이치한테만큼은 쉽게 상처 입는 제 모습을 예사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자화상도 마음 놓고 보여줬고 크게 칭찬받았습니다. 이어서 2장, 3장 괴물 그림을 잇따라 그렸다가 다케이치한테서 또 하나의 예언을 듣게 됐습니다. 넌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여자들이 제게 홀딱 반할 거라는 예언과 훌륭한 화가가 될 거라는 예언. 바보 다케이치가 내려준 이 2 예언을 낙인처럼 이마에 새긴 채 이윽고 저는 도쿄로 나왔습니다. 저는 미술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전부터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 장차 관리가 되게 할 생각이었고 저에게도 그렇게 못을 박아뒀기 때문에 말대꾸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저는 멍하니 그 말에 따랐습니다. 4학년 때부터 시험을 쳐보라고 하신 데다 저도 벚꽃과 바다의 중학교에 어지간히 실증도 났던 참이라 5학년에는 진급하지 않고 4학년까지만 수료한 상태로 도쿄의 고등학교에 시험을 쳐서 합격했습니다. 곧바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어찌나 불결하고 조악하던지 광대지시고 뭐고 2 손 2 발 닫은 저는 의사한테서 폐결핵 진단서를 받아내어 기숙사를 나와 우에노 사쿠라기초에 있는 아버지의 별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저는 단체 생활이라는 걸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성격입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 청춘의 감격이니 젊은이의 자긍심이니 이 같은 말을 들으면 소름까지 돋는 게 도저히 그 하이스쿨 스피릿인지 뭔지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실이고 기숙사고 온통 뒤틀린 성욕의 쓰레기통이란 생각마저 들었고 제 완벽에 가까운 광대 연기도 그곳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한 달에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그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을 비우면 그 넓은 집에 별장지기 노부부와 저 이렇게 3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전 가끔씩 학교를 쉬었는데 그렇다고 딱히 도쿄 구경을 나설 마음도 없어서
결국 메이지 신공도, 구스노키 마사시계의 동상도, 센가쿠지의 47인의 사무라이 묘도 못 보고 끝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온종일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버지가 도쿄로 올라오면 저는 매일 아침 서둘러 등교를 했지만 실은 혼고 센다기초에 있는 서양 화가 야스다 신타로 씨의 화방에 가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대생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빠져나온 뒤로 학교 수업을 들어도 마치 청강생인 것 같은 저만 혼자 다른 위치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생각이 삐딱한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닌데 괜히 혼자 어색하다 보니 점점 학교에 가기가 귀찮아졌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 화방의 한 학생한테서 술과 담배, 매춘부와 전당포, 그리고 좌익사상을 배웠습니다. 얄궂은 조합이긴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 미술학도는 호리키 마사오라고 도쿄의 서민 동네에서 태어났고 저보다 6살 연상이었는데 사립미술학교를 졸업했지만 집에 아틀리에가 없어서 이 화방에 다니며 서양화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엔만 빌려줄래? 피차 얼굴만 알 뿐 그때까지 말 한 번 섞어본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매며 오엔을 내밀었습니다. 좋았어, 한잔하자. 내가 한턱 쓰지. 참 잘생긴 친구구먼. 차마 거절하지 못한 채 화방에서 가까운 호라이초의 카페로 끌려간 게 그와 친분을 쌓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어. 그거 말이야, 그거. 그 수줍게 웃는 얼굴. 그건 장래성 있는 예술가 특유의 표정이거든. 친해진 기념으로 건배. 어이, 기누씨. 이 녀석 미남이지? 그렇다고 반하면 안 돼. 이 녀석이 화방에 오는 바람에 내가 2등 미남으로 밀려났지 뭐야. 호리키는 살짝 가무잡잡한 피부에 단정한 얼굴이었는데 미술학도 치고는 드물게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데다 넥타이 취향도 은근하고 머리는 포마드를 발라 한가운데서 반으로 깔끔하게 갈라놓았습니다. 낯선 장소인 곳도 있고 해서 어찌나 무섭던지 팔짱을 꼈다 풀었다 하며 말 그대로 수줍은 웃음만 짓고 있었는데 맥주가 2잔 들어가고 나니 이상하게 해방된 듯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도 미술학교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아니, 따분해. 그런 데는 따분해. 학교라는 데가 원래 따분한 데야. 우리의 스승은 자연 속에 있어. 자연을 향한 정열. 저는 그가 하는 말에 눈꽃만큼의 존경심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웃기는 인간이네. 보나마나 그림 솜씨도 형편없겠지. 하지만 어울려 놀기에는 괜찮은 상대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도회지의 놈팡이를 본 것입니다. 저와 형태는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 완전히 유리되어 방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같은 부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광대짓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구나 그 광대짓의 비참함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놀 뿐이다. 노는 상대로 만나는 것뿐이라며 늘 그를 경멸하고 때로는 그와 사귀는 것을 창피하다고까지 생각하며 어울려 다니는 사이 결국 저는 이 남자에게까지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남자를 선한 사람, 드물게 만난 호인이라고만 철석같이 믿었기에 인간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저도 완전히 마음을 놓은 채 좋은 도쿄 안내자가 생겼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서 전철을 타면 차장이 무섭고 가부키 극장에 가고 싶어도 현관 정면에 붉은색 양탄자가 깔린 계단 양측에 서 있는 안내 아가씨들이 무섭고 레스토랑에 가면 제 등 뒤에 쥐 죽은 듯 조용히 서서
접시가 비워지기만을 기다리는 웨이터가 무섭고, 그 중에서도 계산할 때 제 어색한 손놀림을 어쩌면 좋을지. 저는 물건을 사고 돈을 낼 때면 자린고비라서가 아니라 극심한 긴장과 창피함, 불안과 공포 때문에 어찔어찔 현기증이 나고 세상이 캄캄해지면서 거의 반실성한 사람처럼 값을 흥정하기는커녕 거스름돈을 받는 것도 깜박하고, 그도 모자라 산 물건을 놔두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도쿄 거리를 쏘다닐 엄두도 못 낸 채 별수 없이 종일 집안에서만 뒹굴뒹굴하게 된 속사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리키에게 제 지갑을 맡기고 함께 돌아다니면 호리키는 가격 흥정도 잘하는 데다 노는데 도가 트였다고 해야 하나?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솜씨를 발휘하기도 하고, 거기다 비싼 택시는 본척만척, 전차며 버스, 통통배 같은 것을 적절히 이용해 최단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수완을 보여줬습니다. 매춘부한테 갔다가 아침에 돌아오는 길에는 무슨 요정에 들러 아침 목욕도 하고 데친 두부 안주에 가볍게 술을 한 잔 걸치는 게 값은 싸게 치이면서도 호사스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현장학습도 시켜주고, 포장마차에서는 파는 소고기 덮밥과 꼬치구이는 싼값인데 비해 영양 만점이라는 설교도 하고, 빨리 취하는 데는 덴키브란 만한 게 없다고 장담을 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계산 문제에 있어서는 저에게 한 점의 불안도 공포도 느끼게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또 호리키와 어울리면서 좋았던 점은 호리키가 듣는 사람의 생각 따위는 아예 무시한 채 자신의 소위 정열이 터져나오는 대로, 어쩌면 정열이란 게 상대를 무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루 온종일 시답잖은 소리를 나며 떠들어댔기 때문에 두 사람이 걷다가 지쳐 어색한 침묵에 빠질 염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면 그 무시무시한 침묵이 등장할까 두려워 애초에 입이 무거운 제가 죽기 살기로 광대짓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 바보 호리키가 본인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알아서 광대짓을 대신해 주니 저는 대답도 건성건성 그저 흘려들으면서 가끔 설마하고 장단이나 맞춰주며 웃기만 하면 됐습니다. 술, 담배, 매춘부, 그것들은 모두 인간을 향한 공포심을 아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좋은 수단임을 저도 차츰 알게 됐습니다. 그것들만 구할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송두리째 팔아버려도 후회는 없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에게 매춘부란 인간도 여자도 아닌 백치나 미친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그 품 안에서 마음 놓고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다들 가슴 아플 정도로 욕심이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비슷한 부류라는 친근감 같은 것을 느끼는지 매춘부들은 늘 제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호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런 이해 타산 없는 호의, 억지가 아닌 호의, 두 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향한 호의. 저는 그 백치나 미친 사람 같은 매춘부들에게서 마리아의 후광을 실제로 목격한 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간을 향한 공포심에서 벗어나 얄팍한 하룻밤의 휴식을 위해 그곳으로 찾아가 그야말로 저와 같은 부류인 매춘부들과 노는 사이 언젠가부터 무의식 중에 어떤 역겨운 분위기를 풍기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소위 덤이었는데 점점 그 덤이 선명하게 표면으로 떠오르면서 호리키가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몹시 놀랍고 불쾌해졌습니다. 남들 눈에 저는 속된 말로 매춘부를 통해 여자를 알았으며 최근에는 눈에 띄게 기술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어느새 저에게는 선수의 냄새가 감돌아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그 냄새를 맡고 다가온다는 추잡스럽고 불명예스러운 분위기를 덤으로 얻었으며, 그리고 그쪽이 제가 안식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눈에 띄는 모양이었습니다. 호리키는 아마도 칭찬이랍시고 그런 말을 했겠지만 저로서는 뜨끔한 데가 있다 보니 가슴이 짓눌리듯 갑갑했습니다. 이를테면 찻집 아가씨한테서 유치한 편지를 받은 적도 있고, 사쿠라기초의 이웃집 장군댁에 20살 남짓한 딸이 아침마다 제가 등교할 시간에 볼 일도 없어 보이는데 옅은 화장을 한 채 자기 집 문 앞을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소고기를 먹으러 가면 내가 뭘 어떻다고 말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그 식당 종업원이, 그런가 하면 단골 담배가게 아가씨가 내민 담뱃값 안에는 또 가부키를 보러 가면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심야 전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으면, 또 생각지 못한 고향의 친척집 딸이 구구절절한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누군지도 모를 아가씨가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손수 만든 인형을, 제가 워낙 소극적이다 보니 모두 일회성 사건일 뿐 그 이상 진전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기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자에게 꿈을 품게 하는 분위기가 제 어딘가에 감돌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작 호리키 같은 녀석에게 그런 지적을 받고 나자 굴욕에 가까운 씁쓸함을 느낌과 동시에 매춘부들과 노는데 벼랑간 흥미를 잃었습니다. 호리키는 모더니티를 추구하고 싶은 허영심에서, 호리키의 경우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도 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를 공산주의 독소회인지 뭔지 아는 RS라고 했던가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비밀 연구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호리키 같은 녀석에게는 공산주의 비밀 모임도 도쿄 안내 중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른바 동지들에게 소개되었고 팸플릿 한 부를 사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 지독히도 못생긴 청년한테서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강의 내용은 너무도 빤한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그야 물론 다 맞는 소리겠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는 좀 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말로도 좀 부족하고 허영심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색과 욕이라는 두 단어를 늘어놓아도 모자란, 뭔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인간 세상의 밑바닥에는 경제만이 아닌 뭔가 좀 괴담 같은 구석에 있는 것만 같아서 그 괴담에 겁먹고 있는 저로서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유물론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통해 인간을 향한 공포에서 해방되어 푸른 새싹의 눈을 뜨고 희망의 기쁨을 느끼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그 RS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지도 모릅니다. 라는 모임에 출석했습니다. 동지들이 별것도 아닌 걸로 괜히 무슨 중대사나 되는 양 심각한 얼굴로 1 더하기 1은 2라는 식의 거의 초등 산수 같은 이론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이 하도 우스워서 제 광대짓으로 모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애썼는데, 그 덕분인지 연구회의 딱딱한 분위기도 점점 풀어졌고 저는 그 모임에 없어서는 안 될 인기인까지 된 모양이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사람들은 저를 자신들과 비슷하게 단순하고 낙천적인 광대, 동지 정도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저는 이들을 하나에서 10까지 기만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그들의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모임에 출석해 사람들에게 광대 연기를 서비스했습니다.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꼭 마르크스로 맺어진 친밀감과 애정은 아니었습니다. 비합법,
저는 그것을 은근히 즐겼던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합법이란 것이 오히려 무섭고 거기에는 바닥을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된 구조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창없는 방에서는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기에 바깥이 비합법의 바다임을 알면서도 거기에 뛰어들어 헤엄치다 지쳐 죽어버리는 편이 제게는 차라리 속 편한 일로 보였습니다. 음지인이라는 말이 있지요. 인간 세상에서는 비참한 패배자, 악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 모양이지만 저는 저 자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음지의 존재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음지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다정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다정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은 스스로도 황홀해질 만큼 다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식이란 말도 있지요. 저는 이 인간 세상을 살면서 평생 그 의식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어쩌면 제 조강지처 같은 반려자이며 그 의식과 단둘이 쓸쓸히 노닥거리는 것도 제가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속된 말로 정강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는 모양인데 바로 그 상처가 제게 갓난쟁이일 때 한쪽 정강이에 저절로 생겨나더니 시간이 갈수록 낳기는커녕 뼈에 사무칠 만큼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찾아드는 고통은 천변만화의 지옥 같은데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상처는 차츰 내 피와 살보다 친근하게 느껴졌고 그 상처가 주는 통증은 다시 말해 상처에 살아있는 감정 혹은 애정의 속삭임으로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 지하운동 그룹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고 편했습니다. 요컨대 그 운동 본래의 목적보다는 그 운동의 기질이 저와 잘 맞았던 겁니다. 호리키의 경우는 그저 멍청한 녀석이 구경이나 할 요량으로 한번 저를 소개해주러 모임에 나갔을 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생산 연구와 동시에 소비 쪽 시찰도 필요하다는 재미도 센스도 없는 농담을 남긴 채 모임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저를 그 소비 시찰이라는 쪽에 끌고 다니려 안달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참 다양한 형태의 마르크스주의자가 있었습니다. 호리키처럼 모더니티를 향한 허영심 때문에 자칭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는 자도 있고 또 저처럼 단지 비합법의 냄새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눌러앉은 자도 있고 말이죠. 만약 이런 실체를 마르크시즘을 진심으로 신봉하는 자들에게 들키는 날이면 호리키나 나나 분노의 불벼락을 맞고 비열한 배신자라며 그 자리에서 쫓겨나겠죠. 하지만 저는 물론 호리키마저도 좀채 제명 처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그 비합법적인 세계에서만큼은 합법적인 신사들의 세계에서보다 오히려 길을 쫙 펴고 이른바 건강하게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동지로서 우스꽝스러울 만큼 과도하게 비밀스러운 온갖 임무를 부탁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임무들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태연하게 받아들였고 괜히 부자연스럽게 행동해 개의 의심을 받고 동지들은 경찰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불심 검문을 당해 일을 망치는 경우도 없었고 웃으며 혹은 사람들을 웃기며 그들 말로는 그렇게나 위험하다는 일들을 척척 확실하게 처리해냈습니다. 그 운동을 하는 무리들은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양 긴장해서는 어설픈 탐정소설 흉내까지 내가며 극도로 경계했는데 그러고서는 제게 부탁하는 일이란 게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시시한 것들이었죠. 그래도 그들은 그 임무가 엄청나게 위험하다며 잔뜩 힘을 주었습니다. 당시 제 심정을 말할 것 같으면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종신형으로 형무소에서 썩게 된다 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세상 인간들의 실생활을 두려워하며 매일 밤 불면의 지옥에서 신음하느니 차라리 감옥이 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쿠라기초에 별장에 계실 때면 손님 맞이하랴, 외출하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사나흘씩 얼굴도 구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아버지가 껄끄럽고 무서워서 집을 나가 어디 하숙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 입도 뻥근 못하고 있는데 때마침 아버지가 그 집을 팔 생각이라는 말을 별장지기 영감에게서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의원 임기도 슬슬 만기가 다 되기도 했고 이런저런 사정도 있었겠지만 이제 더는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는 눈치인데다 고향에 은퇴 후 지낼 집도 한 채 지어놓았겠다. 도쿄에는 이제 미련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기껏해야 고등학교 1학년생인 저를 위해 큰 저택과 하인들까지 제공하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 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속내 역시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혼고 모리카와초에 있는 세뉴칸이라고 하는 낡은 하숙집에 어두침침한 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당장에 돈이 궁해졌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한테서 다달이 정해진 액수의 용돈을 받았는데 그게 이틀 사흘 만에 떨어진다고 해도 담배며 술이며 치즈에 과일까지 언제든 집에 굴러다녔고 책이나 문구 그 밖의 의류 같은 것들까지 몽땅 언제든 근처 가게에서 소위 외상으로 살 수가 있었던 데다 호리키에게 메밀국수나 튀김 덮밥을 사주는 경우에도 아버지의 단골 식당으로 가면 저는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혼자 하숙을 하게 된 후부터는 무조건 다달이 송금되는 정해진 돈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전 당황했습니다. 송금 받은 돈은 아니나 다를까 이틀 사흘이면 바닥나 버렸고 저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 형, 누나에게 번갈아가며 돈을 부탁하는 전보와 자세한 사정을 적은 편지를 연달하는 한편 그 편지에서 하소연한 사정들이란 모조리 우스꽝스런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에게 뭘 부탁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을 웃기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호리키가 가르쳐준 대로 전당포를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지만 늘 돈에 허덕였습니다. 애초에 아무 연고라고는 없는 하숙집에서 혼자 생활해 나갈 능력이 저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혼자 하숙방에 멀거니 있기가 무섭고 당장이라도 누가 쳐들어와 공격할 것만 같은 생각에 거리로 뛰쳐나가서는 그 지하 운동을 거들거나 호리키와 함께 싸구려 술집을 전전하는 등 학업이고 그림 공부고 거의 내팽개친 꼴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순 결석만 하지 학과 공부 역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희한하게 시험 답안을 쓰는 데는 뭔가 요령이 있어 그전까지는 그럭저럭 고향의 부모님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쯤 되자 출석 일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학교 측에서 고향의 아버지에게 은밀히 보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큰형님이 아버지를 대신해 위압적인 문장의 긴 편지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당장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것과 그 운동에서 맡은 임무들이 도저히 노는 기분으로 해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고 바빠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중앙지부라고 했던가 무슨 지부라고 했던가 아무튼 제가 혼고, 고이시카와 시타야, 간다 일대 모든 학교의 마르크스 학생 모임에서 행동 대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장봉기라는 말을 듣고 작은 칼을 사서
지금 생각하면 연필도 못 깎을 칼이었습니다. 레인코트 주머니에 넣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소위 연락하는 담당이었던 것이죠. 술 한 잔 걸치고 푹 자고 싶은데 그럴 돈이 없습니다. 게다가 당을 그런 은어로 불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쪽에서는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끊임없이 임무를 맡겼습니다. 제 병약한 몸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애초에 비합법이라는 사실에 흥미를 느껴서 그 그루비를 거들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렇게 버거울 정도로 일이 바빠지자 저는 내심 쪽 사람들에게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당신들 직계 사람에게 시킬 일을 왜 나한테 시키느냐 싶어 아주 넌더리가 나기에 결국 도망쳤습니다. 거기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2년째 되던 해 11월에는 연상의 유부녀와 동반 자살 사건을 일으키면서 제 처지는 순식간에 변해버렸습니다.